세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다? 베트남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양 국가로 보시면 안 되고 다양성이 있는 나라이고. 안녕하세요. 베트남어를 20년째 가르치고 있는 율쌤입니다. 베트남어 교육 브랜드 신짜오 율쌤을 런칭한 지 벌써 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2주년을 맞이해서 호치민시에서 첫 오프라인 무료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한국인이 자주 놓치는 혹은 잘 모르는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베트남 분들과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ính chào toàn thể anh chị em,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mọi người.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특강을 진행할 송유리 율쌤이라고 하고요. Và cô cũng xin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tất cả mọi người đã có mặt trong ngày hôm nay. 자,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내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금요일 오후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시간인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중한 시간, 어려운 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일단 94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94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쭉 6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베트남 로컬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베트남어 티칭이나 통번역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어학 전공이 아니고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경영학과 심리학을 좀 전공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좌우명이 자유롭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커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천직.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새로우신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 다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발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꿈은요, 장기적으로는 교육재단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내가 가르친 수강생 분들이 베트남어를 공부했을 때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써먹을 창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를 거쳐서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친 학생분들이 베트남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근데 한국어 가르치는 거 티칭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과 이제는 더 이상 선생과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파트너 같은 관계로 그분들이 직접 베트남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본다거나, 혹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틱토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틱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베트남을 공부했을 때 이걸 좀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 쓸모있고 신기한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어인데, 다 베트남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비슷하다, 손. 오, 오케이. 다르다, 손. 네, 좋아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베트남 사람은 땡땡이다. 왜소하다. 유행에 민감. 게임하고 사랑하는 친절해요. 우리가 보통 서양을 갔어요. 미국을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다른 문화를 우리가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서양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틀리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서양은 이러네, 서양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을 오셔가지고 베트남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분단 국가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유교 문화권 뭐 등등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베트남을 잘 이해하고 좀 다름을 존중하고 좀 진심으로 좀 그들과 소통을 하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 더 넓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 말씀하시죠? 저 아는 만큼 보였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말하는 거 몇 번만 봐도 이 사람은 학식이 풍부하고 이럴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은 조금 말이 거치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변하고 한 국가의 언어는 그 나라를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베트남의 문화와 민족성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언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베트남어인데 지금부터 퀴즈를 할 겁니다. 한번 5분 동안 힘차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답 확인할 건데 빠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베트남어는 60에서 70% 뭘 사용한다? 한자를 사용하지만 알파벳이나 혹은 뭐요? 그렇죠, 영어. 그러니까 그걸 알파벳과 같은 비슷한 단어면 다 괜찮습니다. 로마자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은 두 갈식 언어로 뭐와 뭐가 붙어있다? 주어와 수어. 자, 뭐 동사까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베트남은 행동 중심 언어이다. 베트남은 예의를 중시하며 뭐는 없지만 예를 중시한다? 오케이. 존칭되고 존댓말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의 있고 친근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꼭 써야 된다? 주어와 호칭을 꼭 써야 된다. 베트남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다? 가족입니다. 베트남어 성조는 6개가 있어요. 무성이 없다. 베트남 남부식 화법을 북부에서 사용하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자, 그럼 베트남어는 한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유교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 문화권이에요. 근데 또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컴크이랑 뭐예요? 컴크이? 공기, 이렇게 에이톱사 뭐 여러분 기숙사, 그렇죠. 렁따이요. 렁따이 남박 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근데 한자를 배우나요? 배우지는 않죠.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한 1000년의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지는 않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베트남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북부에서 시작했어요? 남부에서 시작했을까요? 북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 문화권은 맞아요. 근데 이 유교 문화권의 짙게 갖고 있는 거, 중국의 영향이 짙은 곳은 어디다? 쪽이에요. 남부로 내려올수록 어떨까요? 서양 문화권에 조금 더 가깝게 됩니다. 프랑스의 영향이 짙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언어 안에 이 알파벳으로 쓰잖아요. 이걸 누가 정리를 했을까요? 알렉산드로 드 로드라는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 그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한 100년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트남도 과거에 우리나라 이두문자처럼 한자인데 한국식 한자를 썼던 것처럼 베트남도 베트남식 중국어를 썼잖아요. 그 한자를 썼을 때 이제 은어음을 이제 알파벳으로 바꾼 프랑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베트남은 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커피를 뭐 카페라고 한다거나, 우리 역이라는 표현, 이제 프랑스어로는 가크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로 한다거나. 자, 이거는 절대 불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파벳을 읽을 때 영어 베이스로 읽으면 안 되고 불어 베이스로 읽어야죠. 영어는 커피, 키읔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카페라고 부르죠. 쌍기역이에요. 자, 그리고 불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댐무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주댐무, 내가 널 사랑해, 이거 어디서 들었단 말이에요? 주댐, T가 어때요? 쌍디귿을 읽히죠. 베트남 알파벳을 생각하실 때 절대 미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프랑스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베트남식 커피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어떻게 먹어요? 에스프레소를 원래 먹는 문화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생각하실 때는 불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 충,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효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효라는 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은 굉장히 가족주의, 집단주의,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볼게요. 프랑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좀 존중하고 또 굉장히 개인주의고 개방적인 나라예요. 개방적과 보수적이 일치합니까? 안 일치해요.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일치할까요? 상충되는 개념이잖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베트남을 이해할 때 더 힘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단일 민족. 민족이 하나죠. 베트남 몇 개의 민족? 54개의 민족. 일단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도 사실 다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의 언어를 써요. 한글. 베트남은 뭐 소수어도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은 할 줄 모르지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 하나의 민족, 단 하나의 언어를 쓰는 국가가 정말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의 베트남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냥
분단국가, 유교문화권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봤는데 오늘은 갑자기 개인주의, 내일은 집단주의. 오늘은 갑자기 개방적이야, 근데 내일은 갑자기 보수적이야.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그게 모두가 다 있는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남부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이 혹시 왕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부와 북부가 분리가 돼서 계속해서 웅진 체계예요. 그럼 프랑스가 제대로 통치를 했던 곳은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남부는 당연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부 계시잖아요. 어때요 분위기? 되게 개방적이에요. We are the friend. 그냥 다 친구야. 근데 북부 가면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북부 가면 딱 그 느낌 들어요. 공산당. 딱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충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있는 나라다. 여러분이 베트남 오래 있으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완전 상충되는 게 같이 있으니까. 베트남은 두갈식 언어예요. 여러분 두갈식 언어와 미갈식 언어, 이것도 우리나라 언어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결론이 끝에 있죠. 난 널 뭐 할 건데,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만나고 싶다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결론이 끝.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난 민지랑 뭐 할 건데, 뭐 할 건지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저는 호치민에서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결론이 끝에 있는 미괄식 언어라면 베트남은 난 사랑해, 난 갈 거야, 전 살았어요. 어때요? 결론이 앞에 나오는 두괄식 언어 형태입니다. 두괄식 언어 형태를 쓰는 민족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직설적. 맞아요. nói vòng vo, 돌려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이 아오자이를 사러 갔는데 이게 막 계속해서 몇 벌을 입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쁘냐고. 안 예쁘면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세요. 되게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화법을 써요. 우리나라는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속해서 비비비비비비 돌려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자, 베트남 사람들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게 되실 분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덜 받았어, 돈을 더 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말합니다. sếp ơi, madam ơi 하면서 막 말을 해주셔요. 네, 그렇게 되게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효율적인 언어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 겁니다. 베트남은 행동 중심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베트남어 할 때 부자연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명사 중심의 말을 많이 합니다. 회의 몇 시야? 퇴근 몇 시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끝났어. 베트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트남어 치면 cuộc họp là mấy giờ? tan ca là mấy giờ? buổi học ngày hôm nay đến đây lớp học kết thúc,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색한 거예요.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되냐면 동사 중심을 쓰셔야 돼요. 잘하고 싶으면 동사만 쓰세요. 계속 동사만. 아시겠죠? 몇 시에 회의? 그러니까 buổi họp là mấy giờ 가 아니라 họp lúc mấy giờ? họp 회의하다 lúc mấy giờ? 몇 시에 퇴근해? tan ca về nhà lúc mấy giờ?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제가 các bạn ơi, chúng ta sẽ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đến đây 라고 합니다. học đến đây. 그러니까 공부 끝났어? 수업 끝났어? 뭐라고 하냐면 học xong rồi. học xong.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만큼 동작 중심, 뭔가 삥삥 말아서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행동 중심의 언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다? 직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고 효율적이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현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당장 이익.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 이익에 따라서 개방적이었다가 보수적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였다가 개인주의였다가 이 양면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양 국가로 보시면 안 되고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있는 국가이자 다양성이 있는 나라이고 효율성, 직접적 화법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말고 은유 좀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가을이라고 칩시다. 단풍을 보러 설악산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취해 있는 거예요. 그 풍경에.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면 내가 지난주에 설악산 갔잖아. 그 구불구불한 그 산등성이에 아주 아름답게 물들인 그 단풍잎이 야 진짜 예술이었어. 베트남 사람 이렇게 쓸까요? 안 씁니다. 뭐라고 할까 베트남? 나 지난주에 단풍 보러 갔는데 짱 예뻤어. 보러 가. 끝.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볼게요. 근데 상황에 따라 또 유연하고 실리하잖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쓸까요? 시적인 표현, 은유 쓸까요? 안 쓸까요? 언제 써요? 베트남은 문체와 구어체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어체는 되게 직접적인 화법밖에 안 써요. 아까 방금 말했죠? 절대 거기에 막
구구절절 no. 근데 글을 쓰는 순간 베트남 사람 SNS 보면 아주 감성적입니다. 감성이 터져요. 새벽 2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노래에도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시적인 표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난 좋아해 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베트남은 예의를 중시하지만 존댓말은 없고 예의는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교하면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삼강오륜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오륜이 뭐예요? 바로 인의 예지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뭐라고 했어요? 냥레뇌죄띠임이라고 써져있죠? 이게 바로 인, 예, 의, 지, 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 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이러는 랭이야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베트남 사람이랑 대화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남부에 살잖아요. 남부는 어느 지역? 과거에 캄보디아에는 무역항구, 가장 중요한 국제 무역항구였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를 건너고 항해도 하고 많은 무역선이 오고 막 이런 곳이에요. 야, 우리가 굳이 무슨 예의야. 우리 그냥 친구야 다.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남부가 그냥 특징적으로 그런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베트남도 사실상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그러든 안 그러든 예의를 지키셔야 되고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년간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을 만났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제가 통역도 하고 뭐 교수님들 만나고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굳이 계층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배움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베트남어 하면 가끔씩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시끄럽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불어 같이 해요. 베트남어를. 그래서 들었을 때 되게 불어 같은데? 막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주어와 호칭을 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진짜 주어 안 써요. 밥 먹었어? 그러면 베트남어로 치면 뭐예요? ăn cơm chưa?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chưa ăn gì? chưa ăn gì? 자, 뭐 해? làm gì? 오케이. 자, 뭐 좋아해? thích cái gì?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주 예의가 없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어떻게 해요? 너 밥 먹었어? em ăn cơm chưa? em ăn cơm chưa? 뭐 혹은 어떻게까지 해요? em ăn cơm chưa em? em ăn cơm chưa em? 형 뭐 해요? anh đang làm gì? 근데 이것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anh đang làm gì em? 이렇게 끝에 한 번 더 붙여주면 아주 좋아요. 이게 여러분은 그 뉘앙스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어랑 베트남어를 바이링구얼로 하니까 원어민 입장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làm gì? 이거랑 anh đang làm gì? 이거랑 anh đang làm gì em? 완전 느낌 다릅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사람들과 정말 소통을 하고 정말 예의 있다 이런 표현 들으려면 앞과 뒤에 호칭 다 붙여야 됩니다. 주어와 호칭을 꼭 붙여야 됩니다. cảm ơn chị 너무 좋아요. cảm ơn 하시는 분들 있어요? cảm ơn em, cảm ơn chị, cảm ơn anh 제발 붙이시고요. 더 좋은 건 em cảm ơn chị, em cảm ơn chị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게 뭘까요? 베트남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결국은 엄청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호칭이다. 호칭이 뭐죠? 누군가를 부르는 단어잖아요. 언니, 오빠, 동생. 근데 베트남은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 팀장님, 나보다 상사는 셉이라고 하는 편이죠. 그냥 총칭해서 그냥 셉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딱히 베트남은 사회에서도 모두를 그냥 뭐라고 부르죠? 안, 제, 엠이 끝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언니, 오빠, 동생이에요. 베트남에서 가족이란, 이 호칭이라는 게 베트남의 가족주의 문화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베트남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자, 한국에선 가족이 뭐예요? 혈육이 가족이잖아요. 혈육 외에도 가족 생각을 잘 안 해요. 베트남은 뭘까요? 베트남 가족. 베트남 가족은 종적으로는 저기 조상부터 시작해서 후손까지예요. 횡적으로는 이 사회로 폭이 넓어가겠죠. 횡적으로는 뭐냐? 그냥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지엠이라고 하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베트남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너가 내 가족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닐 때 내 가족을 누군가가 공격한다. 그때
갑작스럽게 엄청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담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 입장에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랑 한두 대화 나눠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Em lấy chồng chưa? Em có gia đình chưa? 결혼했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처음 봐서 제가 결혼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통역을 대통령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들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정말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이 그거예요. 와이프, 가족, 아들, 뭐 딸 이런 얘기해요. 가족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가족 과거에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은 지금까지 그럽니다. 베트남은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베트남의 문화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사회에서도 가족, 종적으로, 행적으로, 전체적으로 꼭 혈육이 아니어도 모두 다 anh chị em đúng không mọi người?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뭐예요 여러분? anh chị em인 거야. 그래서 베트남은 여러분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때 chào cả nhà, chào nhà mình, chào gia đình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가족 안녕?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가족 전체 안녕?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베트남 사람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 아닌데도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이 베트남 사람들과 친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회생활 할 때 체계가 좀 정립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가족이야. 가족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너무 가족이거든. 그리고 가족의 가족을 또 챙겨줘야 돼요.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이건 문화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고 또 여러분이 좋은 게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베트남 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아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뭐주의죠 여러분? 관해주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 사회적으로 이제 횡적으로 갔을 때 가는 게 바로 와행해죠. 관계주의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엔잡런 거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은 엔잡러들이 정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잡을 갖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잡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랑 베트남 사람 하는 행동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패션 쪽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 SNS에다가 올리지 않고 다른 SNS를 조심스럽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잘 되면 말해줘요. 잘 되면 사실은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이렇게 해요. 맞죠?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잘 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본인 SNS에 야 나 지금부터 거울짤 팔 거야, 나 마스크 팔 거야, 자 살 사람 혹은 주위에 살 사람 있으면 데려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만약에 베트남에서 내가 어떤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사람을 조금 연결시켜 달라고 할 때 제 그냥 SNS에 계속 올려요. 야 나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나 필요한데 너 주위에 혹시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관계주의. 베트남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회사에서도 서로를 안지엠이라고 부르고 개인의 가족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반함이나 공격을 보이기도 한다. 좋은 의미로. 이제 여러분이 베트남을 하실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조. 까까까까까까. 자, 베트남어는 성조어예요. 육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성조 없는데 무성. 까 이렇게 읽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려면 애초부터 오성이라고 했었어야 됐어. 근데 왜 육성이라고요? vì đây là dấu ngang 평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그냥 맘대로 읽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3번 읽으세요. 해봅시다.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시작. 자, 다양한 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실제로 어떻게 가냐? 이게 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평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내가 목을 힘주지 말고 편한 음으로 아를 지금부터 일정하게 소리를 내볼게요. 시작. 그게 여러분의 평성이에요. 사람마다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역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목청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딱 중간의 성에서 가 평성입니다. 그러면 아를 똑같은 음이 나왔어요. Em ăn cơm chưa? 너 밥 먹었니? 그럴 때 여러분이 Em ăn cơm chur가 아니라 Em ăn cơm chưa? 하고 평성이 울려야 된다 라는 기억하시고요. 베트남어는 피아노 6개의 건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피아노 6개의 건반이 움직인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 발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 가면 컴해요? 지어슨 라임 컴해요? 하면서 영어 쓰잖아요. 영어. 그게 나는 나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음성 인식 기능 있죠.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그쵸? 그 베트남 뽀개기 단톡방도 있고 단톡방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녹음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조 확실히 지키시고요. 보통 성조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어 타이핑 칠 때, 글 쓸 때 성조 하나도 안 써요. 그런 분들 특징은 절대로 성조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조 잘 지켜주시고요. 베트남 남부식 화법을 북부에서 사용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국가인 반랑 국가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남진을 해오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뭐예요? 1650년도. 지금 베트남 영토에 중부와 남부가 없어요. 언제 와서? 1760에서 1900 이때까지 와서야 베트남의 전체 영토가 지금의 영토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트남 남부와 중부는 베트남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영토는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통일신라, 고조선, 고려 때는 지금의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가 돼서 움직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단일 민족인데 하나가 돼서 움직여서 엄청 오래됐는데 베트남은 남부랑 북부가 왜 자꾸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여러분들 베트남어 북부 사람이랑 하면 자꾸 말 고쳐주잖아요. 북부 사람들도 남부 와서 막 말하면 너 이걸로 써. 왜냐면 이게 합쳐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언제 합쳐지냐? 바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베트남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뭐죠? 모잉 성조죠. 그리고 그 모잉 성조 그때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캄보디아 영토가 베트남 거가 돼요. 근데 이미 됐을 때는 뭐예요? 프랑스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남부의 북부가 왕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 왕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베트남은 언제서야 독립을 하게 됩니까? 1954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넹비엔포 전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디엠비엔포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베트남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프랑스를 물리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제네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바로 분단이 돼요. 또. 그래서 언제 통일을 했죠? 최근에 여러분 겪은 4월 30일이 있습니다. 그게 1975년 4월 30일. 그때가 돼서야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서 진짜 하나의 국가가 된 게 처음이에요. 그럼 당연히 엄청 다르겠죠. 그래서 베트남은 뭐 남진 역사, 뭐 남북 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부는 굉장히 중국 유교 문화권이 강한데 남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제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오고 가는 게 아름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좋아할수록 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예쁘게 해줘야 되고 그거에 첫 번째는 예의 있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어 꼭 써라. 그래서 막 예의 있는 표현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회사 가서 쓴 거죠. 남부 회사 가서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직원들이 언니 말 왜 이렇게 격식 차려? 이렇게 돼요. 남부에서는 왜 이렇게 격식 차려? 약간 좀 오글거린다 이래요. 그래서 남부 사람 특징으로 북부로 가지 않나요? 북부 사람들은 무례한데?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무례하게 해?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과 이제 여러분 같이 잘 지내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족인 건 맞지만 여러분도 서로 배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선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걸 하거든요. 선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를 쓰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 하든 그러다 보면 상대가 또 왜 이렇게 예의 있는 표현 써? 이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의 있는 표현을 쓰면 상대도 예의 있는 표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부만 좀 이런 문화권이고 남부는 그렇지 않다.